그 선체 용선의 경우에 선체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선체 용선자는 먼저 선박에 대한 관리, 지배, 사용 수익권을 갖죠. 선체 용선자는 선박을 용선을 해가지고 그 선박을 점유한 점유권이 있고, 그리고 그 선박에 대해서 선원, 선장을 선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취향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점유권, 선원의 선임 감독권, 취향권, 이거를 선체 용선자의 배타적 3대 권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선체 용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선박 소유자에게 용선료를 지급해야 되죠. 하이어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운항에 따른 운항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선체 용선자는 필요하면 그 선체 용선에 대한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등기할 수 있어요. 임대차 등기. 그럼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뭐 이런 경우, 이 등기 청구권이 사용되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택 전세하는 등의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등기를 실제로 이용하는 건 많지 않은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박 임대차의 경우도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뭐 등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 거죠.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선박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면, 그 선박 소유자가 당연히 용선료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리고 선체 용선자를 상대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선박 소유자는 선체 용선자한테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돼요. 인도할 때 용선 선박이 가망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COC니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망 능력이 없는 선박은 안 되죠. 가망 능력이 없도록 한 그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많은 젊은 어린 학생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세월호 자체에 가망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 가망 능력을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원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박이냐, 그리고 일반적인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요. 그리고 선원들이 적절히 갖춰져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선장이 기본적으로 그 선박의 안전성을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선박이 선장이 배 승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COC니스,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옛날에 외국에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인 선장이 운항하는 선박,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선장이에요. 그런 선장을 고용해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 그 선박이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가망 능력, 시오스니스라는 거는 꼭 선박이 튼튼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 설비, 물적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은 레이더가 기본이죠. 대형 선박이 레이더를 갖추지 않았다. 이거는 가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도를 갖추지 않아요. 해도. 요즘은 레이더가 워낙 잘 발전해 있어서 해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해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 가망 능력 위반이에요. 해도가 있는데 오래된 해도 지금의 항행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해도를 갖추고 있다. 이거 가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국도 예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운항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행을 하죠. 내비게이션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운행 능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해운은 자동차하고 좀 달리 항로도 정해져 있고 중요하거든요.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해도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선장, 선원들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춰야 돼요. 사실 세월호 같은 경우에 파타임 선장을 고용했다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그 선장이 그 자격증은 있었다고 그래요.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장들이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국제선에 취항하는 선장들은 영어도 제법 하고 그래서 조금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 그런 말이 좀 어필하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내 연안선을 운항하는 그런 선박들의 경우에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선원이나 선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장 선원을 하면 마도로스 그래가지고 마도로스 꿈의 직장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월급도 많고 보수가 많아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원은 소위 뱃놈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그 배 롤링 이런 것들이 그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배를 안 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장이나 선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 뭐 실력도 없는 그런 선장 선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주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 선체 용선의 이제 외부적 관계, 선체 용선자하고 제3자의 관계. 선체 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소유자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박을 총괄하기 때문에 해기사항이나 상사사항에 대해서 전속적 주의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선체 용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박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가망 능력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가 아닌 한 선체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진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체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하고 똑같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권을 향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체 용선자가 책임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우선
선박 톤수에 따른 책임 제한이 있죠. 선박 톤수에 따른 책임 제한. 그것이 이제 인적 손해하고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이 다릅니다.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이 크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박의 톤수에 따른 책임 제한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 그 킬로그램당 2kg, 킬로그램당 ESDR, 그리고 패키지당 666.67 SDR의 책임 한도를 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항해 용선자나 전기 용선자나 또 그 선체 용선자, 그러니까 선박 운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죠. 선박 소유자한테만 책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의 주체들은 선박 운항에 따른 책임을 지죠. 선박 운항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의 경우에. 그렇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 제한권을 향유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 용선 계약하고 그 운송 계약. 여러분들 이제 선박 운송 계약, 물건 운송 계약에 한정해 봅시다. 또 여객 운송 계약도 있지만 물건 운송 계약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계약이 있다. 하나는 그 물건을 개개로 운송하는 개품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개품 운송 계약. 옛날에 그런 물건 운송 계약이라고 썼었는데 하여간 용어가 개품 운송 계약, 개개의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품 운송 계약이 있고,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이 있다 그랬어요. 항해 용선 계약은 이름은 용선 계약이지만 저는 그것을 운송 계약으로 그냥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해 운송 계약. 용선이라고 하니까 마치 용선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운송 계약이에요. 운송 계약. 운송을 위해서 어느 항차에서 항차까지 운송하는 계약이죠. 그걸 운송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항해 운송 계약도 그리고 두 개의 운송 계약이 있고, 개품 운송 계약을 계약하는 방법으로 개개 물건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항해 운송 계약을 해버리면 그 항해 운송 계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운송 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송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뭐 운송 계약이죠.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배를 빌린다 그러면 이제 용선 계약인데, 사실은 그 뭐 배를 빌린다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죠. 개개의 물건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선박의 그 포션만큼 빌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에 계약을 그냥 운송 계약을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을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회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물건을 운송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수천 개의 계약을 전부 계약서 체결한다. 따로따로. 대단히 번거롭잖아요. 대단히 번거로워서 그런 경우에 그냥 선화증권만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그 선화증권만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 펴주는 거죠. 뭐 택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할 때 뭐 계약서 안 만들잖아요. 뭐 택배에 대한 거 가지고 오면 도장만 찍고 서명만 하죠.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이메일이나 그 어떤 물건을 운송하겠다고 이제 shipping 운송을 요청하잖아요. 뭐 이메일이나 팩스나 뭐 여러 가지 방법, 유선상으로나.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거죠.
구두로 서면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선화증권이나 운송증서가 발행되면 그것이 이제 계약의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운송계약에는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뭐 하나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체결하는 계약, 뭐 저 구두로 체결하든 이메일로 체결하든 뭐 팩스로 체결하든 어쨌든 뭔가 청약과 승낙이 있어서 계약이 있는 걸로 보죠. 그런 뭐 계약이라고 하나 있을 수 있고, 선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계약 조건이 나타나는 선화증권 계약, 그리고 항해용선 계약서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항해용선 계약, 이렇게 뭐 보통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만은 뭐 그냥 일반적인 계약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겠고, 항해용선 계약도 항해용선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역시 아무렇게나 만드는 계약서예요. 아무렇게나는 말이 옆에가 있지만 주로 이메일로 리캐피탈레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리캡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픽스처 노트라는 거에다가 쌍방 서명해요. 픽스처 노트. 그래서 픽스처 노트가 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의 대표적인 그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이용돼요. 픽스처 노트에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English Law Apply. 그리고 Arbitration in London. 꼭 들어가요. 한국 회사끼리 하는데도 그게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회사끼리 계약을 하면서도 그 픽스처 노트에다가 영국법에 따라서 영국 중재에 따른다. 뭐 이런 거 넣는 게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좀 코리안 로 어플라이, 아비트레이션 인 서울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람직하죠 그게. 왜 굳이 왜 뭐하러 영국으로 갑니까? 뭐하러 런던으로 갑니까? 상대방이 꼭 요구하지 않는 한 애써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젠컨, 젠컨이 어플라이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에즈퍼 젠컨 차터 파티, 젠컨 CP, 젠컨 CP에 따른다는 말을 거기다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없는 사항은 젠컨에 따른다. 그러니까 항해용선 계약의 대표적인 표준계약서 양식이죠. 그래서 젠컨에 따른다는 조항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사실은 젠컨이 워낙 자세하게 용선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젠컨을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라이더를 붙여요. 라이더를 붙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젠컨하고 다른 거를 특약으로 만들면 되죠. 보통 본문이 있고 라이더가 있으면 이 라이더가 우선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붙인 거야. 특약이니까. 그리고 타이핑된 어떤 파트에다가 뭘 찍찍 긋고 뭐 쓰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용선계약이 대표적인 그 정기용선, 선박과 선원을 같이 빌리는, 배만 빌리는 나용선, 선체용선 이렇게 나누시고, 선체용선의 경우에 일반 나용선과 BBC와 BBC HP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BBC HP는 사실은 선박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금융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리스하고 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좀 분명히 이해를 하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 동영상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인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사항들을 그동안 강의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일단 이것으로 그 해상운송 해상운송 계약에 대한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좀 종합 정리를 조금 핵심 위주로 그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